안녕하십니까. 이내오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소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1749년에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논문이 프랑스 디종 학술원에서 상을 받고부터입니다. 루소가 프랑스 사람인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루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712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직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좀 방탕했는데요. 나쁜 행동을 많이 한 대가로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어릴 때 숙모하고 외삼촌 손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환경 때문인지 12살 때까지 전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요. 12살 때 판각공 도제교육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제교육시설은 거의 착취 또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루소가 16살 되던 해에 이 도제교육을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제 한번 둘러보는 그런 지위에 있던 28살의 바랑이라는 귀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16살의 루소와 28살의 바랑 귀부인이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도망간 곳이 바랑이라는 귀부인 집이었습니다. 이 바랑이라는 귀부인 집에는 상당히 많은 서적들이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서 루소는 아주 많은 독서를 하게 돼서 기본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루소는 바랑 귀부인의 연인이면서도 또 귀부인의 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1년을 머물다가 파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파리로 이동해서 예술 쪽에서도 기웃기웃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1743년, 그러니까 한 30살 조금 넘어서 베니스 주제의 프랑스 대사를 따라서 베니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대사를 베니스로 보냈는데 그 프랑스 대사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루소가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하고 대판 싸운 다음에 1년 만에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파리로 돌아온 다음에 이 테레즈라는 여성과 사귀게 되는데요. 형식적인 결혼은 안 했지만 루소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테레즈와의 여성 사이에 이 루소는 5명의 아이를 두게 되는데요. 이 5명의 아이는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서 실제로 루소가 키운 애는 없습니다. 이 테레즈 사이에 테레즈와의 관계가 루소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긴 하는데 루소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방탕했고 여성에 대해서는 권위적이었고 심리적으로는 많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 루소는 수많은 당대의 철학자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볼테르하고도 꽤 알고 지냈고 공감이라는 개념의 거의 시초인 데이비드 휴음과도 상당히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당대의 어떤 철학자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등을 돌리는 그런 정도였는데요. 이 볼테르하고 데이비드 휴음하고도 역시 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루소는 사회계약론하고 에밀이라는 책을 저서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정권하고 이 사회계약론 에밀의 내용이 별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들의 탄압을 피해서 상당히 이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770년에 드디어 파리로 돌아와서 다시 파리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1770년은 독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토벤이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778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1778년은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11년 전쯤에 루소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루소의 삶은 프랑스의 굉장한 혼란기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루소가 사망한 다음에 이 테레즈는 루소만이 진정한 성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지금부터 루소는 인간을 어떻게 봤고 또 루소가 주장했던 가장 큰 내용, 사회계약은 어떤 형태였는지 설명드리면서 루소의 법철학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전체적으로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루소의 이론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의 의도와는 달리 전체주의적 사고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루소가 자유를 강조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루소의 이론은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이론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취급되는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루소의 인간관하고 사회계약설의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루소에 대한 비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루소의 인간관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루소는 인간은 국가가 없다면, 즉 자연 상태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 생활을 함과 동시에 인간의 본성은 욕구와 도덕적 감정을 지닌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식욕을 추구하고 성욕을 추구하면서도 기본적인 생명체의 본능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원초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도덕적 감정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보적인 원시적인 상황에서 한 발 더 발전해서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식욕, 성욕과 같은 욕구를 조절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은 도덕적 감정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도 긍정을 하고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발전, 또 다른 사람과의 공존에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상태는 상당히 평화롭고 자연권을 누리고 사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안한 자연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보는데요. 인구가 증가하고 교류가 증가하게 되면 상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 축적되고 빈부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산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인간은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도덕적 감정보다 욕구가 앞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이전에는 도덕적 감정으로 다른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평가를 했지만 이제는 물질로서 인간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본 다음에 물질로서 인간을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형성됐던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과 평화로움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인간들은 뭔가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다, 즉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를 혹은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결과가 바로 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국가, 사회계약은 어떤 건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소가 있기 이전에 한 100몇 년 전에 홉스가 사회계약론을 얘기를 했고 그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절대주의 왕정이 이론적 뒷받침이 된 거죠. 그러한 이론적 배경이 프랑스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 루소는 홉스식의 사회계약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이고 그 자유롭게 태어난 걸 바탕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또 타인을 배려하고 하면서 인간성을 성장시켜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런 모든 자연권을 포기하고 어떤 절대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다. 이런 것은 자유로운 인간성을 갖고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해 가는 그런 주체인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홉스식의 사회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아주 소중한 인간성 자체를 포기하는 꼴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그런 포기를 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주의를 지향하는 홉스식 사회계약은 인간의 본성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혹은 혹시나 만약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부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다수가 어떤 이유에서 속았기 때문에 그런 국가를 합의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절대주의 왕조하고 홉스식의 사회계약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왕이 집권하고 왕의 말에 전적으로 복장하는 그러한 절대주의 왕정은 가진 자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의해서 일반 대중들이 속은 결과이고, 그 결과 일반 대중들은 자신의 고유한 자유권을 상실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루소는 홉스식의 사회계약을 이렇게 비판한 다음에 자신의 사회계약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빈부격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혼란과 자연권의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사회계약을 맺을 때는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적 자유를 더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형태의 계약일 때만이 구성원들이 그 계약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계약을 자연적인 자유를 더 확대하고 더 확실히 보호하는 형태의 사회계약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홉스처럼 한 사람 혹은 로크처럼 몇몇의 대표가 국가의사를 결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주권자가 되고 그 주권자의 지위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때만이 자연적 자유가 더 큰 자유로 확대되면서 이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주권을 주장함과 더불어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주권을 가진 그런 국가가 바로 우리가 합의한 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합의를 한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건지 상당히 좀 지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국가는 크게 두 의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이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공동선, 그러니까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은 뭐다? 우리 사회의 공동선은 이래야 된다라고 합의한 그것, 그 의사를 일반 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거고 이게 공동선이다 라는 합의와 동시에 개개인들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고 자신의 이성을 실현하는 개별적인 의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한 사회 내에서는 모든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합의한 이 공동선에 대한 합의, 일반 의지와 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걸 추구하려는 특수 의지가 있는데, 이 국가는 바로 일반 의지라는 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럴 때만이 자유로운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국가의 주권을 결정하는 거가 되고, 그러므로서 국가에서 자유가 더 확실히 더 넓게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의사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참여,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모두의 결론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따로 대표를 둘 필요가 없고 단순히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집행하는 구성은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이 집행부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의지에서 결정된 부분을 기계적으로 실행시키는 그런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와 특수 의지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바다의 예를 들면 제일 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바다의 예를 들면서 일반 의지와 특수 의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다에 사는 각각의 생물들 있죠. 상어나 고래, 문어 이런 것들. 바다에 사는 각각의 생물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면서 각자의 삶을 나름대로 꾸려가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바닷속의 생물들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이때의 의지를 특수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각 개체들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바다, 이 바다를 오염시켜서 모든 존재가 살아가기 어렵게 하거나 또 이 바다를 메마르게 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다 속에서는 각각의 개인들, 국가 안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국가 전체의 공동선을 파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메마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의 모든 개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바다인 공동선에 대해서 이것을 신선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누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모든 바다의 개체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의 공동선이고 이 개념이 바로 국가의 공동선이면서 바로 일반의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바다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일반의지는 스스로 공동선인 바다의 바다의 공동선을 이 일반의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고 메마르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결정해 간다는 겁니다. 이 일반의지는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공선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의지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깨끗이 유지하고 메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공동선을 만약에 어떤 어류나 바다의 생명체가 어긴다면 그것은 바다 전체를 괴롭게 하는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이 일반의지는 모든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공동선의 결정이기 때문에 늘 옳다고 봅니다. 늘 옳고 이 일반의지에 반하는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메마르게 하는 행동은 곧 이 일반의지를 동원한 시민사회를 파괴시키려는 행위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의지에 반하는 어떤 견해나 행동은 축출해서 이 시민사회의 적으로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의지가 객관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게 법이 되는데 결국에는 법을 위반한 자, 법을 이 일반의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법, 그 법을 어기거나 위반한 자는 시민사회의 적이 되는 거고 곧바로 시민사회에서 제거돼야 될, 즉 감옥에 보내거나 추방하거나 사형을 시켜야 될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루소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공동선에 대한 결정이 일반의지이고
그 일반 의지의 객관적인 표현이 법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의지는 늘 옳고 또 그 객관적 형태인 법도 늘 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항하고 저항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행동 자체가 부정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루소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전체주의 사고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공동선, 즉 일반 의지는 모두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고 일부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표, 이것은 그러니까 간접민주주의는 루소에게는 허용되지가 않고 거기다가 문어, 바다에서 문어들의 견해만 가지고 공동선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주권은 세부적으로 분리하거나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루소가 꿈꿨던 국가는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즉 일반 의지에서 결정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고 그 일반 의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정은 늘 옳고 그 객관적인 표현인 법도 늘 옳으며 그것에 위배되는 공동선에 반하는 행동은 시민의 적으로서 추방이나 사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모든 존재가 자유롭게 공동선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 상태보다 개개인은 더 강력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만큼 자유가 더 확대돼서 보장이 된다라는 생각이 루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루소는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했고 이 자유를 더 확대하고 더 보장하는 형태로서 일반의지라는 걸 이론을 구성해서 사회계약론을 설명했는데요.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 루소의 이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루소의 비판인데요.